태국 총리가 현재 국왕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국민들을 더욱 더 화나게 만들고 태국 국민들이 원하는 한국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총리의 행동에 태국 전역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습한 더위가 저를 반겼어요. 저는 에바라이트, 월드 인사이트 매거진의 특파원이죠.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에 관한 심층 보도를 위해 방콕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촐라롱콘 대학교로 향했어요. 제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마이클 앤더슨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마이클은 미국 출신이지만 10년 넘게 태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며 이곳의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바, 잘 왔어요. 방콕은 처음이죠? 마이클이 대학 캠퍼스 입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더 덥네요. 그의 연구실로 들어가자 에어컨의 시원함이 반가웠어요. 벽면에는 태국 왕실과 정치인들의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죠. 태국의 현 상황이 심각해요.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친중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어요. 어떤 식으로 악화되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떠나고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죠. 사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였어요. 마이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약 2년 전부터 한국으로 떠나는 태국인들이 급증했는데 많은 이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공항에서 태국 여행객들이 과도한 신문을 받고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반한 감정을 갖게 된 거군요. 저는 궁금했어요. 맞아요. 패통탄 총리는 이 문제를 자국민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중국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접근했죠. 우리는 태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요. 패통탄은 이에 화답하듯 한류 콘텐츠까지 차단하면서 태국 청년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마이클은 노트북을 켜서 최근 방콕 시내에서 있었던 시위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젊은 학생들이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국민들은 경제 불안과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죠. 창밖으로는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들 중 몇몇은 한국 아이돌 그룹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왕실 근처에서 취재해볼까 해요. 왕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태국에서 왕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아래에서 정치적 격변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중심부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과 함께 왕궁 근처의 카페에 앉았어요. 이곳은 정부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했죠. 저기 보이는 분이 왕실 자문관 중 한 명이에요. 제 학생이었던 촌부리의 동생이죠. 마이클이 창가에 앉은 정장 차림의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이클의 소개로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미국 언론인이라는 것을 알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죠. 왕실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라마 10세께서는 총리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계세요. 군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는 이 사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개입을 주장하고 있죠.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태국에서 군부의 개입은 쿠데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2014년에도 그랬죠. 카페를 나온 후 우리는 왕궁 주변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왕실과 군부를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마이클이 설명했죠. 그날 오후 저는 태국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기자들이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주변의 태국 기자에게 물었어요. 총리가 특별 성명을 발표한대요. 빨리 가요. 우리는 서둘러 총리 관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얼마 후 패통탄 총리가 나타났죠. 그의 표정은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총리가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마이클이 속삭였어요. 패통탄 총리는 카메라를 향해 몸을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왕실 앞에서 공식 사죄하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로잡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저는 서둘러 이 소식을 본사에 전했습니다. 태국 총리의 공개 사죄라니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이 분명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어요. 에바, 이것은 정치적 쇼일 가능성이 커요. 패통탄은 왕실과 군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연극을 하는 거죠. 그럴까요? 저는 의아했어요. 지켜봐요. 태국 정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총리의 공개 사죄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연극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죠. 다음 날 아침 왕궁 앞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총리의 공개 사죄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죠. 이런 광경은 태국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마이클이 카메라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오전 10시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총리는 왕실 대표자들 앞에 천천히 걸어갔고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국가와 왕실, 그리고 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제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묘했어요. 일부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봐요. 국민들 반응이 갈리고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총리가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반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은 다른 의견이었죠. 이건 그냥 쇼예요. 진짜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죠. 오후에는 태국 주요 언론들이 총리의 사죄 장면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SNS에서도 관련 이미지와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죠. 총리가 실제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동으로 끝날지. 그날 저녁 우리는 방콕 시내의 한 태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TV에서는 계속해서 총리의 사죄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죠. 레바, 나는 패통탄이 진심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그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공개 사죄까지 한 걸까요? 정치적 생존이죠. 왕실과 군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겉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유착을 계속할 거예요. 식당을 나오는 길에 젊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저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기자인데요. 오늘 총리의 사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중 한 학생이 영어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반신반의해요. 총리가 진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지 아니면 그냥 말뿐인지 지켜볼 거예요.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제품들, 그런데 정부가 이것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더 중요한 건 경제예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걱정돼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어요. 앞으로 며칠이 중요할 거예요. 총리가 실제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죠.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쓰며 생각했어요. 무릎 꿇은 총리하지만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제 기사의 제목이 되었죠. 총리의 사죄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태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죠.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마이클이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혜택을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카오산 로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이곳은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이었지만 요즘은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했죠. 게다가 한류 콘텐츠 차단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저는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이클의 제자였던 수파차이였어요. 그는 태국의 유명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에바 씨, 큰일이에요. 우리가 총리의 중국과의 비밀 협약 문서를 입수했어요. 사죄 전날 체결된 것이에요. 지금 시민들에게 공개했죠. 저는 놀라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어요. 이거 폭탄급 뉴스네요. 마이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서 수파차이를 만나러 가요. 우리는 서둘러 시민단체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수파차이는 우리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마이클 교수님, 에바 씨, 이리 오세요. 여기 문서들이에요. 그가 보여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사죄하기 바로 전날 중국과 새로운 군사경제 협력 협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은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정부 내부 제보자예요. 더 이상 총리의 거짓말을 볼 수 없다고 했죠. 마침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니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SNS로 뉴스가 퍼졌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어요. 수파차이가 설명했죠.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시민들은 가짜 사죄, 진짜 개혁, 그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아닌데 왜 한글 피켓이에요? 저는 궁금했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죠. 한국에 대한 연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시위는 순식간에 확산되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가짜 사죄, 해시태그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 되었고 대학생들은 촛불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했죠. 이건 생각보다 더 큰 사태가 될 것 같아요. 마이클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방콕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특히 경제계 인사들도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태국 재벌들까지 나섰다는 건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태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TV를 켰는데 시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정부 대변인은 무책임한 가짜뉴스라며 문서의 진위를 부정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죠.
군부는 어떤 반응이에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아직 침묵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예요.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창밖으로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호텔 발코니에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희망도 보였어요. 이제 태국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지 3일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방콕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었고 지방 도시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죠. 군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이 아침 일찍 제 호텔방을 찾아와 말했어요. 어젯밤 고위 장성들이 비밀 회의를 했대요. 쿠데타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죠. 친왕 실파는 총리 퇴진을 원하지만 친중파는 패통탄을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둘러 시내로 나갔어요. 거리는 전날보다 더 많은 시위대로 가득했고 경찰과의 충돌도 시작되고 있었죠.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마이클이 저를 보호하듯 말했어요. 그때 수파차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대학가로 오세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촐라롱콘 대학교에 도착하자 캠퍼스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태국 국기와 함께 한국 국기도 들고 있었죠. 수파차이는 우리를 학생회관으로 안내했어요. 방금 군부 내부에서 소식이 왔어요. 오늘 밤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어느 쪽으로요? 쿠데타인가요? 아니면 시위 진압인가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대사관에서 패통탄 총리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정보도 있어요. 저는 궁금증이 커졌어요. 왜 패통탄 총리는 이렇게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고집하는 걸까요? 국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도요. 수파차이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건 총리 측근이 유출한 경제 보고서예요. 중국이 태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향후 5년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와 차관을 약속했죠. 마이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문제는 이게 독이 든 사과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몬테네그로 중국의 1대1로 투자를 받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봐요. 결국 채무의 덫에 빠져 주권을 잃었죠. 패통탄 총리도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개인적 이익이 걸려있을 가능성이 커요. 수파차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투자의 상당 부분이 총리 가족이 소유한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마이클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태국 국가반부패위원회 NACC의 공식 자료예요. 패통탄 총리의 재산 신고 내역이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다 사실인가요? 네, 공식 신고 자료예요. 패통탄 총리는 138억 4천만 밭, 약 5,9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했어요. 남편까지 합하면 6천억이 넘죠. 수파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패통탄은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올해 38세에 불과해요. 그런데 방콕의 콘도미니엄 5채와 주택, 영국 런던의 주택 2채, 일본 홋카이도의 토지 2필지를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차량만 23대, 벤틀리와 같은 명품차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이클이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69억 원어치의 고급 시계 75개, 고급 가방 217개. 이건 그냥 부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숫자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패통탄은 2006년까지 총리를 지냈던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이에요.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과 호텔 사업을 관리했죠. 사실상 가족 재산을 이어받은 거예요. 캠퍼스 밖에서 학생들의 함성이 더욱 커졌어요. 해외 재산 환수하라. 국민의 돈을 돌려내라. 그 같은 구호가 들렸죠. 국민들은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는 알지만 대부분은 구체적인 규모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국 독립 언론이 이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고 학생들이 SNS에 퍼뜨리기 시작했죠. 수파차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해시태그 6천억 총리, 해시태그 명품 부자 총리 같은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죠. 시민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천만 원 정도인 나라에서 총리 한 사람이 시계만 69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가 폭발했어요. 수파차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과의 비밀 협약에서 개발 예정인 지역 중 상당수가 총리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이 협약이 체결되면 그 토지 가치는 최소 3배 이상 뛰어오를 거예요. 학생 한 명이 수파차이에게 종이를 건네주었어요. 방금 인쇄된 것 같은 전단이었죠. 와, 학생들이 총리의 재산 목록을 전단으로 만들었네요. 수파차이가 전단을 보여주었어요. 전단에는 패통탄 총리의 재산 목록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태국 서민 가족이 그 돈으로 몇 세대를 살 수 있는지 계산해 놓았어요. 4억 원짜리 벤틀리 한 대면 서민 40가구가 1년을 살 수 있다. 69억 원의 시계 컬렉션은 대학생 1000명의 4년 등록금과 맞먹는다. 저는 전단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중국과의 협약을 밀어붙이는 건 완전한 위선이죠. 특히 그 협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바로 총리 자신과 그 가족이라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요. 사실 제가 어제 촐라롱콘 대학의 경제학과 앙그리트 교수를 만났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분은 태국경제연구소 소장이기도 하죠. 그가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마이클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어요. 앙그리트 교수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중국의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태국 경제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계약서 초안에 따르면 태국은 중국 기업에게 전략적 항만과 공항에 대한 99년 임대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태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사실상 중국 측에 넘어가게 되죠. 더 심각한 것은 차관상환 불이행 시 태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조항입니다. 녹음이 끝나자 우리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총리가 이 협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중얼거렸어요. 개인적 이득과 중국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죠.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은 이미 패통탄 정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총리가 중국과 결별하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죠. 그때 마이클이 경제학 저널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최근 태국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예요. 이대로 중국에 의존하면 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시뮬레이션한 결과죠.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향후 10년간 태국의 핵심 산업들이 중국 기업에 장악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도산하며 실업률이 2배로 늘어난다는 예측이었죠. 패통탄 정부는 중국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자국 노동자들을 데려오고 현지 하청업체들에게는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를 강요하죠. 수파차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태국은 관광, 농업, 제조업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왔어요. 하지만 이 협약이 실현되면 모든 산업이 중국의 이익에 맞춰 재편될 거예요. 창밖에서는 경제학과 학생들이 그래프와 차트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학생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군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걸 알아요. 중국식 경제 모델이 태국에 이식되면 혁신과 창의성보다는 복종과 효율성만 강조될 테니까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핵심은 경제 주권이네요.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맞아요.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 없이는 의미가 없죠. 수파차이가 말했어요.
패통탄 정부가 중국의 경제 주권을 넘기면 태국의 미래 세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게 돼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태국의 위기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국가 경제의 미래를 둘러싼 생존의 문제다. 국민들은 당장의 투자나 개발보다 장기적인 경제 자율성을 선택하고 있다. 무릎 꿇은 총리의 거짓 사죄 이면에는 국가 경제를 외세에 넘기려는 시도가 숨겨져 있었고 분노한 국민들은 이를 간파했다. 어둠이 내리는 방콕 하늘 아래 우리는 태국 경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았어요. 이렇게 태국의 위기 상황을 전달하는 교수와 기자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라의 총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생기는 일들 때문에 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중국을 선택한 총리를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의 몰락은 머지 않았습니다. 곧 거대한 자동차 기업이 한국을 점령하게 될 테니까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한국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수잔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제가 이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 급변하는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 흥미롭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평소처럼 수업이 시작되고 교수님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셨죠. 갑자기 교수님은 전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곳곳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상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테슬라라고 대답했죠. 저도 당연히 테슬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였으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흥미로운 대답들이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답니다.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의 1위는 중국의 BYD, 비아디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놀라웠죠. 옆자리의 친구는 BYD가 뭐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BYD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더니 BYD의 로고와 회사 소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BYD는 빌드 요 드림즈의 약자입니다. 처음에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가 되었죠. 특히 작년에는 테슬라의 판매량을 뛰어넘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특히 테슬라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던 톰의 얼굴이 굳어있는 게 보였죠. 저는 재빨리 노트북으로 BYD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BYD를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BYD는 지금까지 주로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적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교수님의 말씀에 앞쪽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시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 TN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BYD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BYD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격 경쟁력이에요. BYD는 테슬라의 절반 가격으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죠. 모델 3와 비슷한 성능의 실은 3만 달러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프로젝터에는 BYD의 다양한 모델들이 나타났어요. 디자인이 꽤 세련되어 보였죠. 저는 빠르게 가격을 검색해 보았어요.
정말 테슬라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직 계열화 전략입니다. BYD는 배터리부터 차량까지 모든 것을 자체 생산해요. 이건 테슬라도 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요인이 나오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에요. BYD는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직간접적인 지원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중국 학생 TN의 표정을 힐끔 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더 놀라운 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BYD는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특히 내년 초에는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죠. 첫 모델로는 중형 세단인 C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어서 소형 SUV와 해치백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말씀에 TN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BYD의 성공은 단순히 정부 지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블레이드 배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입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BYD의 기술력은 인정할 만하죠. 특히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도 앞서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BYD의 한국 시장 진출 전략이 나왔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동차 시장 중 하나입니다. BYD는 한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오닉 6와 비슷한 등급의 C를 약 1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의실 앞쪽에 앉은 시연 씨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죠. BYD는 작년에만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180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죠.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빠르게 필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되었다니까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BYD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지도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BYD는 이미 유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한국,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시장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BYD가 한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시연 씨의 굳은 표정을 보니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품질 문제나 안전성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였어요. TN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BYD의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TN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BYD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서도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이에요. 테슬라도 이긴 우리가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나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저렴한 차를 선택할 겁니다. TN의 말투에는 어떤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발언이 이어질수록 강의실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죠. 사실 한국의 전기차 기술은 중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어요.
배터리도 그렇고 자율주행 기술도 그렇죠. BYD가 한국에 진출하면 1년 안에 시장의 절반은 우리 것이 될 겁니다. 2년 안에는 한국 브랜드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거예요. 그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연 씨였죠. 그동안 참고 있던 말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TNC의 말씀은 너무 과대망상적인 것 같네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죠. 특히 고성능 전기차 플랫폼 eGMP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차를 선택하지 않아요. 품질, 안전성, 서비스 모두가 중요하죠. BYD가 과연 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직 한국에는 서비스 센터도 없고 충전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TN이 곧바로 반박했어요. 그런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유럽에서도 성공했고 곧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현대와 기아 자동차는 이제 몰락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죠. 잠깐만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이미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되었고 기아 EV6도 유럽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디자인, 주행 성능, 첨단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죠.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학생들도 이 논쟁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학생들 간의 논쟁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TN이 뭔가 더 말하려고 하는 순간 교수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두 분 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특히 TN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시더니 중국의 전기차 사고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발생 빈도와 화재의 특성이에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저는 숫자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지 못했죠. 중국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8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240건이죠. 이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실제 화재 사고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주목해서 봐주세요. 베이징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입니다. 보시다시피 불이 시작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졌습니다. 특히 운전석까지 불이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64초였어요. 강의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TN은 자리에서 몸을 움츠리는 것 같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화재의 특성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라요.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매우 어렵고 꺼진 것처럼 보여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중국의 소방당국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50% 이상이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통계죠.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BYD는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로 안전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못이나 칼로 찔러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실험 영상도 공개했죠.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이 많아요.
교수님은 잠시 자료를 넘기시더니 중국 웨이보의 댓글들을 보여주셨어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돌고 있습니다. BYD는 빌드 유어 데스의 약자다. BYD를 타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생명보험 두둑히 들고 타야 하는 차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죠. 특히 중국의 한 유명 자동차 평론가는 BYD 차량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이라는 다소 과격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러한 글들은 실제 중국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작년 상하이의 한 주차장에서는 BYD 차량 화재로 인근 차량 12대가 잇따라 불탄 사고도 있었죠. 이런 사고들이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테스트를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탑승자 대피를 위한 경보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새로운 규정들은 내년에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안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발표를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은 그동안 수차례 안전 규정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대부분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한 저명한 자동차 안전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중국의 안전 규정 강화 발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안전 규정 중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30% 미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저는 문득 전기차를 산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게 됐어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더 보여주셨어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온도도 문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시 내부 온도는 최고 8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일반 차량 화재의 2배가 넘는 온도죠. 그래서 소방관들도 전기차 화재 진압을 특히 어려워합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티엔은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닌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침묵이 이어지던 그때 티엔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하지만 BYD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테슬라를 이길 수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안전한 차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티엔 학생,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BYD가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성공일까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BYD와 테슬라의 상세한 비교 자료가 있었죠. BYD의 성공은 크게 3가지 요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둘째, 공격적인 저가 정책. 셋째,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BYD의 저가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BYD는 차량 한 대당 평균 이익이 테슬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이는 결국 연구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품질 문제입니다. BYD 차량의 완성도는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주행 성능, 소프트웨어, 실내 마감 품질 등에서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차와 기아에도 미치지 못하죠.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하셨어요. 셋째, 가장 심각한 것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앞서 본 화재 사고 통계 외에도
BYD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BYD 차량 구매자의 67%가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TN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교수님,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우리 차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BYD는 분명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BYD의 해외 판매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 시장, 특히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높은 시장에서는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중국 내 자동차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내부의 시각입니다. 중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가 왕젠화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직 최소 10년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히 판매량이 아닌 기술력과 품질, 안전성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거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TN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다른 중국 학생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교수님은 한국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BYD의 한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BYD는 내년 1월 16일에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첫 번째로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준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동차 시장 중 하나예요.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죠. 특히 전기차의 경우 소비자들은 배터리 안전성과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S 네트워크의 부족입니다. BYD는 최근에야 한국 딜러사 선정을 마쳤어요. 하지만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현대차나 기아처럼 촘촘한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넘기시더니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BYD가 선택한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개인 소비자 대신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플릿 판매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렌터카와 카시어링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죠.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저도 이 전략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는 사실상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눈높이를 피해가는 전략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한국의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중국 자본에 인수되었다는 거예요.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이 모두 중국계 사모펀드의 소유가 되었죠. 시연 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교수님,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전략이었던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BYD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전략을 구사해왔어요. 최근 우버와 10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독일 최대 렌터카 회사인 식스트와도 10만 대 계약을 맺었죠.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이는 BYD가 한국 시장에서 직면한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이런 방식이 진정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TN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수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해외 소비자들의 실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각국 소비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나타났죠.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소비자 단체는 BYD 차량의 조수석에는 절대 타지 않는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배터리 폭발 사고 시 조수석이 가장 위험하다는 분석 때문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호주의 한 자동차 전문가는 BYD를 선택하는 것은 저승행 티켓을 구매하는 것과 같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죠. 또한 많은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 주변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중국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인식이라는 또 다른 난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티에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보여주었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수업을 마치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이번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티에는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아마도 오늘 수업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진정한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해서 또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중국차 기업 BYD가 한국에 진출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BYD가 세계적으로 1등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고,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황에 대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 자동차 기업을 이길 거라 장담하는 모습은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